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 관련 합동분향소가 충북도청에 마련됐습니다. 합동분향소는 충북도청 신관 1층 민원실 앞 로비에 마련됐으며 참사 희생자 14명 전원의 위패가 놓여 있습니다. 분향소는 오는 26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충북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침수 직전 들어온 112 신고를 경찰이 모두 비긴급 신고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참사 당일 112 신고 기록을 보면 아침 7시 4분 미호 천교가 넘치려고 한다, 주민들이 대피해야 한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됐지만 비긴급 신고인 코드 3로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이후에도 지하차도가 잠긴 아침 8시 37분까지 궁평 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들어온 신고 여러 건을 모두 비긴급 신고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8시 39분 버스에 물이 종아리까지 찼다는 신고를 기점으로 긴급 신고인 코드 1으로 격상하고 9시 54분 코드 0까지 올렸습니다. 오송 지하차도에는 배수 펌프가 있었지만 지하에 있는 배전실이 함께 침수되는 바람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배전실이 지하에 있는 지하차도가 서울에도 4곳이 있어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로 배수 펌프가 지목됩니다. 분당 12톤의 물을 빼낼 수 있는 펌프지만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실이 지하에 있다 보니 함께 물에 잠겨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지금 이제 배전실이 워낙 그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보통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 보면 그게 침수가 되면은 배수장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이미 지난 2012년에 배수펌프 배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라는 국토교통부 권고가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2년 전 조사한 지하차도 53곳 가운데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지하차도는 20곳. 이 가운데 6곳의 배전시설이 지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지금까지 지상으로 옮겨진 건 2곳뿐입니다. 서울 불광천 50m 옆에 있는 증산 지하차도는 분당 30톤의 물을 뺄 수 있는 시설이 있지만 배수펌프 배전실 지상 이전은 이제 설계만 마친 단계입니다. 지하차도의 배수를 담당하는 펌프를 작동하는 동력장치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이 동력장치가 지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가 침수될 경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던 서울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나자 재난관리기금이라도 써서 올해 안에 공사를 마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하에 배전시설이 있는 다른 지하차도 3곳은 올 여름 이전을 마친다는 목표입니다. 계획은 수립을 다 해놓고 항상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계획을 했으면은 그 계획대로 빨리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줘야. 서울에서는 지난해 폭우로 지하차도 16곳이 침수됐습니다. 안전을 위한 집중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직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특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되는데 자문위는 김 의원의 소명이 충분치 않았고 그동안의 거래 내역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여정 기자입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7차례 회의 끝에 가상자산 거래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에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8일 첫 회의 이후 한 달 반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출석 정지 그리고 제명 등 4종류인데 최고수위 징계로 뜻을 모은 겁니다.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상의 품위유지 청령 의무, 이것에 관해서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장시간 저희가 토론도 했고 자료조사도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자문위는 김 의원의 전체 거래 규모나 횟수 등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최소 200차례 이상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으로부터 4차례 소명 자료도 제출받았지만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해왔던 이런
내역이라든가 이런 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습니다. 자문위가 낸 의견은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이를 넘겨받은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를 참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최종 징계는 윤리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 표결로 확정되는데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21대 국회 들어 자문위는 3차례 제명을 권고했지만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을 제외하고 2건은 여전히 윤리특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문위의 결론에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헌정사에서 현직 국회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1979년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가 유일합니다. 이 밖에 자문위는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나 소속 정당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수해 중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의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자연재해 상황에서 골프나 유흥 등을 금지한 당 윤리 규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홍 시장이 논란이 불거진 이후 언론 인터뷰나 SNS 등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금지한 윤리 규칙을 어긴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과하치욕이라는 사자성어를 적어 심경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과하치욕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는 뜻으로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치욕에 빗댄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20대 새내기 초등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직 사회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모 공간을 찾은 교육차관은 정당한 교육 활동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교사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20대 새내기 교사가 숨진 초등학교 앞에는 땡볕 아래에서도 검은 옷을 입은 선생님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정문 앞 도로까지 국화꽃과 추모 편지로 빼곡히 찾아 추모 교사들과 시민들은 학교 안에서 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고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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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내 강당과 같이 제대로 된 추모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저희 죽음처럼 지금 느껴지고 있고 그분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거 저희를 그렇게 푸대접하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교사들이 화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바닥으로 추락한 교권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교사들과 시민들은 추모 공간을 찾은 교육부 차관을 향해 당국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싸늘한 시선 속의 교육차관은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생 인권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위축을 받고 아시겠지만은 아동학대 신고로도 많이 교직 사회에 성토가 쏟아지는 가운데 학교 측은 학생들의 귀가가 끝난 6시 이후 교문을 열고 추모객들의 헌화를 허용했습니다. 교육당국은 강남 서초교육지원청 앞에 정식 분향소를 마련해 오는 23일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데 이어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며 교권 추락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현장 교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엽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오늘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총회관에서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로부터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직접 듣고 안전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담양에 있는 제지공장 한솔페이퍼텍에서 발암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결국 5일 동안 조업 정지를 당했는데 한솔 측은 자체적으로 의뢰한 검사에서는 기준치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수십 건의 불법 건축물이 적발된 전남 담양의 제지공장 한솔 페이퍼텍입니다. 해당 업체는 공장 내 자체 폐수 정화 시설을 통해 방류 기준에 맞는 고압용수를 내보내기 때문에 수질 오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랬을까? 지난해 9월 전라남도가 해당 공장의 방류수 배출 시설을 단속한 결과 폐수 방출이 확인돼 조업 정지 5일에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질검사 분석 결과가 10월 6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17일 날 저희들이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했고, 그다음에 11월 7일 날 이제 조업정지 5일을 내렸습니다. YTN 취재 결과 적발된 공장에선 브로모포름이 기준치보다 10배가 넘는 0.358mg/L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로모포름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폐수를 몰래 방류하면 알 길이 없다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폐수 어디다 흘려 보낼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가두어서 정화 시켜가지고 여기에 내보내면 여기 폐수가 직접적으로 여기 하천으로 들어가는데, 한솔 페이퍼텍 측은 단속 당시의 시료를 의뢰한 외부 공인기관 검사에선 기준치 아래로 나와 전라남도에 재검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솔 측은 전라남도와의 행정소송이 부담스러운 데다가 당시 용수 공급도 원활하지 못한 등의 이유로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21년, 22년도에도 이게 검출이 안 되거나 법적 기준 이내로 검출이 됐었는데, 그때만 딱 시원하게 도청에서 검사했던 그 부분만 이게 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좀 이게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 검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영산강 둔치에 있어 많은 비가 내릴 때마다 물에 잠겨 무용지물이 되는 43억 원짜리 정화시설이 현재 위치에 들어선 배경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전북 진안군청이 군청 소속 여성 공무원들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A 과장을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과장은 지난달 열린 진안군청 공무원 워크숍에서 여성 직원들을 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 과장이 의원 면직을 신청했지만 진안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뇌병변 장애인 환자의 항문에 이물질을 여러 번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어제 열린 재판에서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중국 국적 간병인 A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2주 가까이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60대 환자의 항문에 배변 매트를 잘게 잘라 여러 차례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북한이 미국 전략 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을 놓고 자신들이 핵무기를 사용할 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극도로 위험한 표현을 쓰고 있다며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북한 강순남 국방상은 담화에서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과 전략 핵잠수함 부산 기항이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핵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핵 공격이 가시화되는 가장 엄중한 단계라며 핵 사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핵 사용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미국 전략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전개가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미국과 한국의 가장 비참한 선택이 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전략 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데 따른 계획된 훈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hen the two leaders met, this is something consistent when it comes to strategic deterrence, and it reflects our ironclad commitment to the region. 북한 담화에 담긴 위협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엄청나게 위험한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But I wouldn't say that, rhetoric like that, it's incredibly dangerous. I certainly don't think rhetoric like that is helpful. 미 국방부는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한미 두 나라의 노력은 북한 도발과 달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인 1명을 포함해 120개 기업과 개인에 대한 무더기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과 핵심 재료 접근을 막고 금융체계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제재안을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지난달 반란을 일으킨 와그너 그룹 프리고진을 지원하고 러시아로 군수품을 선적한 북한인 임용혁도 포함됐습니다. YTN은 이번 달 초 현대차, 기아 전기차 4개 차종에서 주행 중 동력 상실 신고가 30여 건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추가 취재 결과 출시가 한 달 된 기아 EV9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아 EV9 차량이 국도 위를 달립니다. 갑자기 속도가 줄더니 도로에 멈춰섭니다.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았는데 기어가 중립 상태로 바뀐 겁니다. 시동이 꺼지지도 다시 걸리지도 않는 상황. 경찰이 출동하고 견인차가 도착할 때까지도 차량은 먹통 상태입니다. 신차 인수 뒤 이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운전자는 만약 고속도로였다면 바로 추돌 사고가 났을 것이라면서 기아 서비스 센터 담당자가 도로에서 정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중대한 결함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해당 사례를 포함해 EV9 주행 중 동력 상실 사례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건수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에 발생한 것과는 다른 유형이라면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주행 중 동력 상실과 관련해 6개 차종 13만 6천 대 무상 수리를 발표했을 당시 EV9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9일 국내 판매를 시작한 EV9 한 대 가격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대로 6월에만 1,300여 대 팔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동력이 상실하게 되면 운전자가 당황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차량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오거나 어떻게든 운전자가 원하는 어떤 동력을 출력을 낼 수 없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사고 등의 위험성이 늘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원인을 파악하는 대로 후속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짓던 아이파크 아파트가 어이없이 무너져 무려 6명이나 숨졌습니다. 이후 현대산업개발 측은 정몽규 회장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는 일부를 철거하지 않을 방침이었고 이를 미리 알았던 광주 서구청은 쉬쉬해 입주 예정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이 광주 서구청장을 만난 자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광주 서구청이 사고가 난 아파트 부분 철거 계획을 미리 알았으면서도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리거나 검증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서구청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적어도 현산이 그렇게 해체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서구청이 저희들한테 한 번만 크로스 체크만 했었더라도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붕괴 건물을 해체하는 현대산업개발이 지상 주거 부분만 철거하기로 발표하면서 반발은 시작됐습니다. 1층에서 3층까지에 이르는 상가나 근린 생활시설은 그대로 두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입주 예정자들의 안전 우려가 크다며 시공사가 전면 철거와 재시공을 약속한 것을 뒤집은 겁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입주 예정자의 요구이신 화정동의 8개 동 모두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이파크를 짓겠습니다. 부분 해체 계획에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뻔했지만 광주 서구청은 이를 사실상 모른 채 하다시피 했습니다. 믿어야 하겠지만 입주 예정자들과 상의해 협의했고 결론이 난 사항이라는 HDC 현대산업개발 말만 믿고 입주 예정자 측에는 문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현산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그렇게 좀 면밀하게 일을 하지 못했다. 저희가 챙기지 못하고 직접적인 그런 소통 구조를 가져가지 못했던 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입주자들은 광주 서구청이 아파트 지상층 전체가 철거되도록 노력하고 지하층도 정밀 안전 진단을 해서 철거 여부를 결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입주자와 광주 서구청, 현대산업개발의 약속을 반드시 문서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8개 동을 지상 3층까지라도 남겨두고 다시 지으면 HDC 현대산업개발에서는 과연 얼마를 챙길 수 있을까요? 여섯 명이 숨지는 어처구니 없는 붕괴 사고로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까지 시킨 HDC 현대산업개발. 이번에는 꼼수 철거 논란으로 입주 예정자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수도권에서 깡통 전세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이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전세 사기 혐의로 3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주택임대업체 대표 A씨 등 3명은 범죄 집단 조직 활동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재작년 12월까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치르는 이른바 동시진행수법으로 수도권 다세대 주택 수백 채를 사들여 300여 명으로부터 보증금 6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민주당이 최근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한 걸 두고 겉으로만 포기한 듯한 꼼수를 썼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 영장 청구의 정당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한다는 꼼수가 통할 것이라고 보는 민주당의 논리 구조가 신기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을 안 한 적이 있었느냐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자체장 시절 비리와 의혹을 두고도 억지 주장을 펼치며 약자 코스프레를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검토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원안 추진 등을 거듭 요구하며 수해로 중단했던 공세를 재개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어제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특위 2차 전체 회의에서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 종점과 노선을 변경하려고 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 잘못된 노선 변경안은 접고 원안에 신양평 IC를 더한 노선을 확정짓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졌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위성 정당으로 빚어진 양당 체제 고착화는 거대 정당들의 선거 전략으로 벌어진 결과로 애초 비합리적 입법은 아니었지만 이를 통제할 제도 마련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19년 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 주도로 통과시킨 개정 선거법의 핵심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조항입니다.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의 정당 득표율을 적용해 지역구 선출 결과와 연동시키는 방안인데 연동되는 득표율이 50%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립니다. 정당 득표율을 높게 얻고도 실제 확보한 의석수가 적은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처음 도입된 21대 총선에서는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지역구에서 충분한 당선자를 내 비례 의석에서 손해가 불가피했던 거대 양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띄우는 꼼수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미래한국당이라는 미래열차 두 번째 칸을 선택해 주시고 반드시 탑승해 주십시오. 더불어시민당의 승리는 촛불시민의 승리이며 문재인 정부의 승리입니다. 이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헌법에 보장된 선거 원칙이 모두 구현됐다면 특정 선거제도가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위성정당과 관련해선 실제 양당 체제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서 평등 선거 원칙이 위배됐다고 볼 정도의 비합리적인 입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비례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의석 배분 조항이 거대 정당들의 선거 전략으로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선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제도 마련이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중복인 오늘은 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4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온열 질환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낮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조금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도 하나 챙기셔야겠는데요.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무더위 속에 대기 불안정이 점점 심해지겠고요. 오전부터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4.6도, 광주가 23.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4도, 대구가 33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고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과 오존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해 전국에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특히 휴일인 모레 중부지방에는 또 한 차례 집중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가시거리가 200m가 채 안 되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열네 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경찰과 소방에 접수된 신고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지하차도가 실제로 침수되기 전까지 침수 위험을 경고한 신고를 모두 비긴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와 관련해 경찰의 관련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된 건 아침 7시 4분이었습니다. 미호청교가 넘치려고 하니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신고를 받고 비긴급 신고인 코드 3를 발령했습니다. 이로부터 54분이 지난 아침 7시 58분, 같은 신고자가 이번엔 궁평 지하차도를 언급하며 또 한 번 침수 위험을 경고했지만 경찰은 한 단계 높지만 역시 비긴급 신고인 코드 2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이 심각성을 인지한 건 사고 장소인 궁평 2 지하차도가 정확히 명시되고 지하차도에 물이 찼다는 신고를 접수한 아침 8시 37분. 경찰은 2분 뒤 코드 1 단계를 발령했는데 실제로 침수가 됐다는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접수된 모든 112 신고를 비긴급으로 분류한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미호청교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있었다면서 직원들이 근처에서 근무하고 있어 비긴급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장소 등 신고가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일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61건. 소방에도 미호강 제방이 터져 물이 넘치고 있다는 신고를 시작으로 오전 9시 5분까지 모두 1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신고 내용과 당시 조치 사항 등을 공개한 만큼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선 소방과 경찰, 군은 이제 무더위와 빠른 유속, 또 피로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매몰과 유실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자를 더 찾았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 2명이 실종된 경북 예천군 벌방리 주변. 탐침봉으로 바닥을 찌르고 주변을 살피며 한 발 한 발 걸음을 내딛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일주일 가까이 수색 작전이 이어지면서 피로가 누적됐지만 수풀과 둑 아래 나무 주변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부대 차원에서도 오전에 안전교육을 많이 진행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끼리 조금 더 천천히 가는 방식으로. 무엇보다 수색대를 힘들게 하는 건 더위입니다. 장대비에 이은 폭염에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실종자를 찾는 걸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날씨가 덥지만 이제 저희가 투입됨으로써 이제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 때문에 더워도 지금 힘을 내고 열심히 인원들과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도 잠수사와 특수장비를 동원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수색 대상인 하천이 70km에 이르고 빠른 유속과 흐린 강물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천 수색 과정에 해병대원이 변을 당한 만큼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고 안전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종자를 빨리 찾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현장에 수색대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안전이 가장 먼저 전대원 투입하기 전에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나선 소방과 경찰 등은 며칠째 쌓인 피로, 또 폭염과 빠른 강물 속도 같은 악조건을 딛고 실종자를 가족 품에 돌려보낼 수 있게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장병과 관련해서 해병대가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숨진 장병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북 예천 지역의 호우 피해 지역 복구 작전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뉴얼에 대해서는 해병대에는 재난 현장 조치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는 검토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오늘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을 돕습니다. 폭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에는 청년 당원 30여 명도 참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부대 안에 마련된 고 최수근 상병의 분향소를 찾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최 상병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고인을 애도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4대 강보 해체 결정 과정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보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43명 전문위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명이 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선정됐고 최종 의결권을 가진 기획위원 8명 민관위원 모두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이로 인해 보 해체가 결정됐다고 연결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금강과 영산강 보를 해체하는 결정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전임 정부의 국정농단이라는 여당의 비판에 야당은 수해 책임 물타기라며 발끈했는데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온갖 조작과 술수를 써가며 4대강 보 해체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은 물론 관련 공직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 조작을 넘어 국정농단입니다. 잘못된 정책 결정에 개입된 이들 모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감사원이 기다렸다는 듯 4대강 보해체 결정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폭우 피해의 책임을 전임 정부로 돌리려는 여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을 내렸단 겁니다. 수해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입니다. 책임을 떠넘길 구실이 생겼다며 안도하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의 불씨는 수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비가 덜 된 지류와 지천에서 홍수 피해가 컸던 만큼 포스트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재해 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평가를 면제하여 4대강 사업 이후 방치당해왔던 지류 지천 정비 사업도 본격적으로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치수 업무를 국토부로 다시 맡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야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권이 들고 나온 지류지천 정비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할 당시 오히려 민주당이 먼저 주장했던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논의 끝에 전임 정부에서 법으로 정한 물관리 일원화 원칙을 걷어들일 생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물관리 일원화를 끄집어낸 것도 전 정부를 탓하려는 저의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부터 자성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정부가 4대강 사업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만큼 정치권의 대치 전선도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4시 40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여 원을 맡겨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07년 택시 강도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정에 나온 피해자의 유족들은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왔다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명준 기자입니다. 쫓기듯이 어디론가 달려가는 남성 2명. 잠시 뒤 승용차에 올라타더니 빠른 속도로 골목길을 빠져나갑니다. 지난 2007년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황급히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고작 6만 원을 빼앗기 위해 잔혹한 범행을 벌였는데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택시에 불까지 지르면서 수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범행 16년 만인 올해 불탄 택시에서 지문이 발견되며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범행 현장이 없었다거나 살인은 같이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현장에 남은 DNA를 감정한 결과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데 의심이 여지가 없다면서 역할을 나누지 않고선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유족들이 그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살았는데도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유족들은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만큼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가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억울해하고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 재판 중에는 계속해서 부인하는 자세가 오늘의 형량으로 볼 땐 다소 더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중단한 이후 흑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모두 흑해를 오가는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수요일 20일부터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 항구로 가는 모든 선박은 잠재적으로 군사 화물을 실은 적대적인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하루 뒤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1일부터 러시아 항구나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항구로 향하는 흑해의 모든 선박들이 군용 화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가 흑해의 민간 선박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이 중단된 데다 흑해를 오가는 민간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받게 되면서 세계 곡물 공급에 대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밀 선물 가격은 19일 8.5% 급등해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최대 곡물 거점인 흑해 연안의 항구 도시 오데사와 미콜라이우에 대해 사흘 연속으로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데사에 있는 중국 영사관 건물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오데사 지역의 무인 선박 생산과 저장 시설에 대해 해상과 공중 기반 무기로 보복 공격을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우크라이나 소식통을 인용해 두 곳을 겨냥한 러시아의 보복 공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최소 27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 공습으로 중국에 보낼 예정이었던 곡물 약 6만 톤이 소실됐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어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내고 오데사와 그 밖의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 시설을 상대로 한 러시아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러시아 검찰이 대표적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해 극단주의 활동 관련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4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나발니는 조직을 만들어 극단주의 활동을 선동하는 등 형법 6개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가반테러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친정부 러시아 군사블로거 폭사 사건의 핵심 용의자가 나발니의 지지자라며 우크라이나 정보부와 함께 테러를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 극우 하원 의원이 의회 청문회 중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해 민주당 등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진은 이른바 헌터 바이든 노트북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공화당 소속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헌터 바이든이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자 월드컵 개막전을 몇 시간 앞두고 경기가 예정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어제 오전 7시 반쯤 건물 내 공사 현장에 들어온 20대 남성이 마구 총을 쏴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과 교전이 벌어졌고 얼마 안 돼 총격범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도 서부에서 계속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낙석과 진흙더미가 마을을 덮쳐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 내린 집중호우로 지난 19일 밤 산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라이가드 지역 이스샬와디 마을을 덮치면서 50여 채의 가옥 중 17채가 매몰됐습니다. 독일 베를린 외곽 클라인 마흐노에서 암사자로 보이는 야생동물이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서는 동시에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경찰은 암사자가 멧돼지를 쫓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헬기와 드론까지 동원해 베를린 서남부 외곽 일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NN이었습니다.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국제 우편물이 장애인 복지시설에 배송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편물을 열어본 직원 3명이 호흡곤란과 마비 증상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소방관이 뜯겨있는 노란색 우편물을 살펴봅니다. 별다른 내용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울산 동구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국제 우편물을 열어본 직원들이 몸에 갑작스러운 이상을 느낀 건 낮 12시 반쯤.
50대 A씨 등 직원 3명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그리고 손의 마비 증상을 느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 친구를 접한 3명에 대해서는 지금 긴급조치를 한 상황이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증상이 완화돼 현재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군 당국은 독극물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대를 봉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발송지가 대만 주소로 적힌 우편물에는 비닐로 된 지퍼백이 들어있었습니다. 간이검사에서는 방사능이나 생물학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정밀검사를 위해 해당 우편물을 국방과학연구소로 보냈습니다. 기체라고 추정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거기 정밀 검사를 했을 때도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그 세 분 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없습니다. 시설에 있던 원생과 직원 등 70명은 세계동이 분리 조치됐습니다. 사건 사흘 전에도 이 시설에는 같은 봉투에 담긴 화장품이 배송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배송 과정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20여 명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김치 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YTN 방송에 출연해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자 동영상 기록 관리를 민간 건설사에 제한한 것과 관련해 대형사의 80%가 동참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을 없애는 대신 가족 배려 주차장을 설치한 데 이어 국가유공자 대상 우선 주차 구역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장 작업자가 몸에 카메라를 붙여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담습니다. 전 공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하는 방식으로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공공건설 현장에 도입한 겁니다. 이런 공정 영상 촬영이 앞으로 웬만한 민간 건설 공사장에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건설사들의 동영상 기록 관리를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대형 건설사의 80%가 동참 의사를 밝힌 겁니다. 30개 대형 건설사 중에 상위 24군데에서 오늘 화답이 왔습니다. 이건 정말 눈물겨운 일이고요. 아마 오늘부터 국민 여러분들 그 부실공사 때문에 불안했던 거 아마 다 잊고 안심하고 사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조만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생겨날 전망입니다. 시가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대형 주차장에 일정 비율로 배려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40~50면 이상 되는 큰 주차장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그분들께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국가보훈처가 시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제안해 두 기관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있는 빅그린 산단 옆에 338만 제곱미터 규모로 미래차 소부장 특화 산단을 사업비 6천억 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복인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4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오전부터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와 광주도 33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하면서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